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 되게 이제 뇌를 아웃소싱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그쪽에 붙은 지지율이 저는 공고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워낙 저쪽이 잘못하다 보니까. 미래를 개척하기보다 오히려 그 아는 게 없으니까 과거만 계속 파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성공을 거두시기를 좀 바라고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는 청와대의 하청업체인가?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다수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는 것, 자유주의의 원리를 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이른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인민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 이게 586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상이에요. 그 점에서 이제 김대중 정권하고 노무현 정권하고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유권자가 180석 몰아줬으면 밀어붙이지 뭐해.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는데 저해가 되는 걸림돌, 방해 또는 척결해야 할 세력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 없고 민주당이 지금 친문 일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일색으로 통합당이 망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일들을 저들이 벌이고 있는 건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나가셨잖아요. 그때 나갈 때 민주당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주류 비주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쪽에 딱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히 일색이 돼버린 데다가 이게 점점점 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새롭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적 현상이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친문, 대깨문들이 권리당원이 되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이렇게 돼 보면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동권 지도부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올바른 말을 못 하는 거죠. 설사 올바른 말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 극성스러운 지지자들에서 얻어맞거든요. 대선 주자들 이때쯤 나오면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들 앉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눈도장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전체주의 정당처럼 일색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수기가 된 거죠. 딱 하면은 그냥 손 다다닥 들어가지고 통과시키고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거고 한마디로 입법부 정체가 장악이 돼버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저쪽에서 권력 잡았을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걸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들은 오히려 지지자들도 왜 국민들이 너한테 그 180석을 줬다는 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었다.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요. 이런 거잖아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관념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민주주의 관념이 아니라는 것.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지난 총선 때 어떤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저 국회의원이 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입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그 역할인데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면 그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초등학교 졸업장도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의회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그 당시 행정부에 해당하는 왕이 마음대로 뭐 세금을 물리려고 할 때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원래 의회가 생긴 이유가 의회의 역할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이익을 지키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1대 국회의 처참한 모습이죠. 좀 전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키겠다. 황당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변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을 대변해야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전체주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주의자들은 그 직접민주주의거든요. 근데 직접민주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믿어요. 그냥 부패하다, 사악하다 뭐 이렇게 치고 그럼 자기들의 일반 의지는 누가 되느냐? 지도자예요. 그게 대통령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뽑히기 위해서는 이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호응을 받아야 되니까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사안이고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시스템 자체는 자유민주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이제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독립성, 권력 분립 자체를 해체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검찰을 보세요. 완전히 법무부에 장악됐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자기가 의원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 원래는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총장하고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지멋대로 다 자기 사람 심어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부르지 말래잖아요. 추미애 사단만 있는데 그럼 부르지도 말라 그러고 그뿐 아니라 이제 사법개혁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법정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법관 자기가 탄핵하겠다고. 그 법관 탄핵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법부마저도 자기들 밑에 두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감사원이에요. 그 신동근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하고 코드 맞지 않으면 물러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감사원이 대통령하고 코드 맞추면 안 되죠. 그 독립적으로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못하는 걸 짚어내는 게 감사원의 역할인데 코드 맞추라고 한다면 감사원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하나 남는 게 이제 뭐였냐, 언론인데 또 언론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이제 언론 개혁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조국 씨라고 자기 스스로 막 고소하고 뭐 이런다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하나로 모아지는 겁니다. 다 모아지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스템들이 있는데 정말 1987년 이후 우리가 민주화 투쟁에서 얻어낸 이 시스템들을 그들이 스스로 지금 하나씩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당론과 맞지 않는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금태섭 전 의원의 케이스 자체가 우리나라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건 틀린 거다. 그리고 또 자기 소신 주장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언하고 소신 있게 행동할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에 해당합니다. 헌법에도 있지도 않은 당론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개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그런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 그런 것들까지도 다 막고 입을 막는 거죠, 사실은. 이런 정당의 행태가 과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그러한 부분들도 모두 다 고려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 국회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정당 내에서 공천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론에 얽매여 있고 사실상 민주당이 운영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운동권 같아요. 그 당대표가 이제 운동권 최종 선배죠.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잖아요. 함구령을 퉁퉁 내린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수십만의 지역구 유권자들이 뽑아준 사람들인데 어떤 한 사람이 함구령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그냥 거수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북한에서 보는 그 장면들이잖아요. 이거 박수 치면서 투표 하나마나 거의 뭐 100% 나와버리는. 그러니까 제가 황당했던 건 뭐냐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소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표로 인해 가지고 이미 결정에는 전혀 상관없다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반대표를 던진 것도 아니고 뭘 던진 겁니까? 기권표를 던졌고 그걸 통해서 나는 소신이 다르다라는 것만을 얘기한 건데 그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황당하죠. 그 정상적인 정당이다라고 한다면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런 걸 허용해 라고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그걸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허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그걸 또 징계까지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 이게 과연 정당인지 조폭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징계한 거는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거의 180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별 생각 없이 공수처 찬성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제가 우연히 읽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그런 이견들이 들어와서 조정이 돼야지 설사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덜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출범을 한다 하더라도 금태섭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는 언젠간 터진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배제하는지 일단 그 자체도 문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그 소신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느냐.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본때를 보여준 거죠.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고 너희들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당인가? 정상적인 정당인가? 이런 우리가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민주당이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구심점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친문 1세기이기 때문에 그걸 혁신을 할 세력 자체가 없어요. 아주 강성 지지자들, 친문 지지자들, 예를 들어 정청래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이제 뇌를 아웃소싱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꽉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의원들은 그 관료 조직의 공무원 같아요. 키는 대로만 하는.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지조를 가지고 이걸 관철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원 자리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생기려면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차기예요. 차기 주자가 나서서 세력을 다시 모아야 돼요. 자기 쪽으로 모아서 이걸 가야 되는데 지금 차기 주자들도 당분간은 뭘 해야 되냐면은 저쪽 애들의 눈도장을 받지 않는 이상은 차기 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나서서 친문 강성 애들에게 예쁨 받을 소리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안이 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타격이 될 텐데 이재명 씨 정도가 그 정도의 강단이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자기한테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낙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얹혀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재인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다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정말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살기 위해서라도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는 한은 아마 저대로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총선 끝나자마자 지금 정부 여당이 맨 먼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칼기 폭파 사건 재조사하자 이렇게 또 막 과거를 파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계속 같은 말을 하면 그게 중요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라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기보다 오히려 그 아는 게 없으니까 과거만 계속 파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운이 여기까지인가 싶은 좀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 교수님도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생각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국가 운명을 바꾸려면 결국은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되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이죠. 제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남에게 적용되는 원칙,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진정한 원칙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도약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랑스러운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혁신 없는 통합은 공멸이다.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그 당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이제 뇌가 없다. 최근에 이제 뇌는 좀 이식을 한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왔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불안하거든요. 총선이라는 게 사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문제의식이 있는 수도권 의원들이 다 떨어졌잖아요. 다 떨어지고 남은 건 주로 TK 쪽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실 가장 이렇게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만 그 당에 남은 상태가 돼버렸고요. 근데 지금 조금만 지지율이 오르면 또 옛날 버릇이 나와요. 아주 오랫동안 지금 통합당이 시대 정신을 잃어버렸거든요. 시대 정신을 따라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극우 반공주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시장 만능주의예요. 이른바 영어로 말하면 리버터리안이죠. 자유지상주의라고 하나? 이 두 가지가 자기들의 이념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면 이걸 갖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위반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그래요. 당의 DNA를 바꾸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반발들이 나오겠죠. 나중에 또 뭐 공천이니 뭐 선거니 이렇게 되면 또 그것이. 그래서 저는 그 통합당이 개혁에 성공할 확률들을 그렇게 높이 보지는 않아요. 저들도 지금 저 강성 지지자들한테 지금 발목이 좀 잡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한마디 해야 한다면 일단은 극우반공주의, 시장 만능주의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현대적인 보수의 이데올로그가 있어야 되는데 이데올로그를 안 키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상의 자유시장에 나왔는데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DNA를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보수 지지층 내에서 되게 유튜브에 의존하는데 유튜브란 거 상태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보수층 내에서 온건하고 합리적인 담론을 가질 수 있는 층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층들이 생길 때 상층에서 의원들도 변화하게 되는 건데 이게 쉬운 과제겠냐라는 거죠. 그 사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야권이 제대로 여권을 견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보다 큰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개혁도 할 수가 있어서요. 근데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20, 30대 젊은이들과 최근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제가 마라톤 하는 게 좀 알려지다 보니까 20, 30대들 굉장히 많은 러닝 크루가 있는데 같이 뛰었으면 좋겠다고 요청들이 막 들어옵니다.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혐오하는 정당보다는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정당에 표를 줬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야권 중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통합당을 정말 열렬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들 내지는 특히 젊은 층에서 굉장히 혐오감이 큽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메시지 자체를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 뉴스는 아예 확 넘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바로 어제 엄청나게 큰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메시지 이전에 정말 이미지 쇄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찾고 저변을 좀 넓힐 수 있을까 그 노력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반사 이익만 얻게 되면 그럼 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서 좀 두렵습니다. 그 통합당이 그전에는 사실은 반사 이익도 못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주워먹는 정도인데 사실 그쪽에 붙은 지지율이 저는 공고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워낙 저쪽이 잘못하다 보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붙어있는 상황이고 또 휙 하면 또 딱 떨어져 나갈 그렇게 튼튼한 지지율은 아니라고 봐요. 예, 좋거나 필요해서 지지를 해야지 상대방이 싫어서 하는 지지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죠. 악순환이라고 하면 반사 이익을 얻으면 또 이제 그 교만해져서 실수에 연결됩니다. 그게 저는 곧 또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점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통합당을 위해서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 앞으로 나가는데 야권이 건강한 견제 기능을 할 때 그게 장애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통합당 내지는 야권 전체 저희 포함해서 명심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위대한 두 이야기가 종언을 고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산업화라는 서사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박정희 서사죠. 그걸 갖다가 재탕하려다가 실패한 게 통합당이죠. 이명박 정권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권의 그 경제 정책 이걸 재탕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건 상부구조마저 재탕하다 결국 탄핵 사태를 맞은 거거든요. 그 파탄을 맞은 거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 다음 세력이 바로 이제 민주화 세력이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이 사회의 이제 주류가 됐는데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파탄이 났잖아요. 윤리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파탄이 난 상태거든요. 다음 세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 386 세대가 저 자리에 오르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 30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단어 찾아봐요. 막 빌런이 뭐야?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따라가는데 힘들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번에 인국공 사태 있잖아요. 제가 그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들이 왜 화냈는지. 근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아, 그게 세대의 한계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보면은 정의당에서도 그 유호정하고 장혜영 의원 있죠. 이번에 박원순 전국대 딱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과는.
그랬더니 심상정 그 대표가 갑자기 딱 사과해가지고 초를 쳐버렸잖아요. 어느 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우리 시대는 끝났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 있죠. 이들에게 좀 결정권을 좀 넘겨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걸 주고 과감하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좀 그들한테. 당권이고 뭐 결정권. 그러니까 대개는 젊은 사람 써가지고 마스코트로 쓰고 버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니들보다 낫거든. 나도 100번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30대한테 확 넘겨준다든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담론, 우리 사회를 이제 앞으로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를 끌고 갈 새로운 서사를 그들로 하여금 구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뭘 해주냐면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의당이 그 젊은 의원들 때문에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걸 믿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공격을 받잖아요. 일단 하나는 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고요. 20대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얼마나 진보성이 떨어지고 정말 수구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바로 저는 거기가 돌파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돌파해내야 됩니다. 예. 통합당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총선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통합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려면 바로 지금 넉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걸 지금 현재 구성원들이 모두 다 합의하고 공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 몇 사람이 그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총선에 대해서 반성하고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지금 실제로 당을 바라보는 민심은 어떤가, 그게 저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진보 진영은 이제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또 뭐 녹색당부터 여러 가지 당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유권자들의 욕망이 굉장히 다양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당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수 쪽이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수가 왜 망했냐면은 이 극우한테 지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선거 마지막에 그 막말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막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막말들을 막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쪽이 극우화돼 있는데 이걸 같이 가려고 해요. 그쪽은 현찰이다라는 거거든요. 저쪽은 합리적인 보수는 어음이고. 그러니까 현찰 위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당의 메시지가 이상해지는 거고, 그게 이제 자꾸 그 보수당을 갖다 국민들로 하여금 혐오 기피 정당으로 인식시키게 되거든요. 당이 이제 분화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그런 보수하고, 그 다음에 극단적인 보수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없앨 수는 없거든요.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게 해서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정의당하고 민주당도 협력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보수 내에서 분화된 상태에서 협력이 가능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가려고 하다 보면 먹혀버립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고 다당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다란 두 개의 정당도 있지만 적어도 원내 교섭단체의 의원 수를 가진 또 다른 소수 정당들이 있어서 이들이 같이 움직일 때 이게 뭐가 되냐면은 요번에 지난번에 좀 그랬죠. 사실상 4당 체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선거법입니다. 이게 개정되지 않으면은 똑같아요. 쟤들의 실수에 여기 득보고, 그 다음에 쟤들이 또 똑볼 차면 이쪽에서 득보고, 어떻게 두 정당이 더 좋아지려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려고 경쟁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 문제, 이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보수도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시스템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선거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건 이번 선거 거치면서 모두 다 알았지 않습니까? 특히 비례대표 관련해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들 편법 써가지고 결국은 양당제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계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개정을 하려면 제일 적기가 선거 직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느 누구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리만 굴리다가 결국 끝까지 가서 그냥 현행 그냥 고착됩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선거 직후에 여러 가지 국회 개원하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또 수해 때문에, 그리고 그전부터 잠복해 있던 코로나19, 지금 코로나19가 내년 말 정도 빠르면
그 정도가 돼야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재보궐선거 있죠. 그 다음 또 대통령 선거에다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선거 일정들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난들을 염두에 둬보면 선거법 개정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려됩니다. 결국은 정치가 아직도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몸이 자랐는데 옷이 아직도 1987년이고요. 그다음에 이 옷이 좋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꽂아놓으면 당선되는 그런 기득권들을 갖다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유권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당의 진영 논리에 좀 동원되지 말고 뭐가 정말 나의 이익인가. 자기들끼리 좀 못하게 경쟁을 하는 거, 그다음에 상대 실수 또는 상대의 오류를 먹고 사는 이런 시스템.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게 우리 모두의 불행이죠. 진짜요. 빨리 국민사회대학이 되어줘.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로 숨가쁘게 대화를 이어갔는데 서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그동안에 얼굴만 뵙고 손만 흔들었는데 오늘 같이 대화를 하게 돼가지고 영광이었고요. 그다음에 아마 같은 처지잖아요, 요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굉장히 외로운 싸움들을 좀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동지의식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꼭 국민의당이 성공을 거두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정치적인 생각은 다르다 하더라도 지지하고요, 지원하고요,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저도 참 옆에서 들으면서 다시 또 새롭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진 교수님 여러 가지 컬럼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많았습니다만 직접 대화를 하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대담의 목적이 정부 여당이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 여당이 바로 일을 해줘야지 국가도 그리고 국민도 좀 더 편안하게 좋은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오늘 드린 말씀들이 그런 고언이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대표님하고 대화 나눌 기회는 없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없었는데 오늘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저야말로 하겠습니다. 또 좀 당겨야겠다. 조금 더 땡겨야겠네, 저도. 과정은 공정하군요. 예. 네,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썰렁썰렁. 제발 안 쓰시기를.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박수 쳐요. 또 와, 속 시원하다. 사이다. 시대착오적이라서 퇴장해야 될 분들이 앉아가지고 호응을 받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됐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두 사람이 지금 대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여러 번 그 공격을 당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뭐 의도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거는 아니죠, 사실. 아니 내가 그 책 팔아가지고 인쇄 받아가지고 고난의 행군 때 쌀 보냈는데 말이야. 좀 깐나 새끼들이 말이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속. 그 다음에 좀 외교적인 메커인데 공적으로 내는 메시지는 좀 언어를 좀 다듬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국가가 아니라 무슨 깡패 집단에서 족법 집단에서 내는 메시지 같거든요. 말이 너무 험하잖아요. 북한이 지금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좀 말 험한데 아니 이거 딱 보면 날 것 그대로거든요. 더 험해요. 네. 그래서 저 김정은 그 위원장 말이야. 나 같은 충성동이 효자동이가 어딨어? 나 같은 친북 좌파가 어딨어? 저놈들이 나를 갖다 말이 험담을 하는 걸 보니까 이간질하는 것 같은데 정관나 새끼들 좀 쳐내십시오.